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변에서 보았던 소름 끼치는 실루엣. 나는 여름 피서철만 되면 산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난다.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자는 여자친구의 보침에도 나는 계곡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몇 년 전 나는 해수욕장에서 너무도 이상하고 생생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더웠다. 강렬한 태양은 내 피부를 건강한 구릿빛으로 물들였고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안면도로 여행을 갔었다. 그중 한 명이 승합차를 가지고 왔던 덕분에 우리 여섯은 편안하게 안면도에 있는 펜션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시원한 갈매기 울음소리와 함께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댔다. 모두가 들떴었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았다. 우리가 묵었던 펜션 근처에는 두 개의 해수욕장이 있었다. 사람도 많고 조기구이집도 많은 큰 해수욕장과 사람도 적고 펜션 하나와 텐트촌밖에 없는 작은 해수욕장이 가운데 낮은 바위산으로 갈라져 있었다. 우리 펜션은 작은 해수욕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했고 우리 방에서는 바다가 바로 보였기 때문에 경치도 아름다웠다. 싼 가격에 펜션을 알아본 한 동생에게 칭찬이 쏟아졌다. 옆에 큰 해수욕장으로 가려면 5분가량 걸어야 했지만 우리는 너무 붐비지도 시끄럽지도 않은 그곳이 좋았다. 짐을 풀고 한바탕 바닷물에 몸도 담갔던 우리는 허기가 져서 바베큐 파티를 열기 위해 펜션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애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가득 배를 채운 우리는 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껄껄대고 뒹굴고 시간을 보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하루를 급하게 달렸던 우리는 하나같이 피로감을 느꼈다. 하나 둘 방으로 들어가고 나와 막내만이 거실에 남아서 아쉬운 듯 다시금 고기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창밖으로 뭔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어둡기도 했지만 밤이 늦어서 불꽃놀이족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에 검은 사람 실루엣 하나가 해수욕장에 서 있는 것이었다. 나는 막내에게 야, 쟤는 아직도 힘이 나는갑다 라고 말했다. 막내는 내 말을 듣고 그쪽을 한참 주시하더니 아, 진짜네요. 이 밤에 혼자서 뭐하는 거지? 우리 둘은 다시 술을 한잔했다. 그러다가 다시 해수욕장 쪽으로 눈길이 갔다. 그런데 아까 그 실루엣이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허리까지 찬 듯했다. 나는 노파심에 뭐지? 자살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며 막내의 표정을 살폈다. 막내는 내 말을 듣고 시선을 해수욕장으로 돌렸다. 잠시 후, 형님, 계속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나는 막내의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으나 가슴까지 물에 잠긴 실루엣을 보고 우선 나가서 동태를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앞장서서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켜고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혹시 몰라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다다랐을 때 그 실루엣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였다. 가늘고 마른 듯한 체형에 꽤 긴 생머리를 가진 걸로 봐서 여자임이 분명했다. 저기요. 밤이라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세요. 라고 뒤따라온 막내가 소리쳤지만 실루엣은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외쳤다. 빨리 안 나오면 가서 끌고 나올 겁니다. 동시에 슬리퍼를 신은 발을 물에 담갔다. 그러자 실루엣이 반응을 보였다.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그 실루엣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순간 흠칫 놀란 나는 한 걸음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막내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정체 모를 그 실루엣에게 말을 건넸다. 사람이면 뒤돌아 나오고 귀신이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라. 자신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 그 실루엣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실루엣이 회전하고 있지만 물결은 잔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실루엣은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제자리에서 도는 걸 결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의 말도 안 되는 경험. 지금도 믿지는 않고 우연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네요. 3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휴가를 내어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게 되었고 누나의 결혼식이 끝나고 남은 시간은 친구들과 엄청나게 폭주를 하였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새벽 4시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김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새벽이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저는 택시 기사님께 가는 목적지를 이야기 드렸더니 기사님께서 지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양해를 구하고 뒷자리에서 잤습니다. 다왔는지 택시 기사님이 절 깨웠고 전 택시 요금을 드리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금판을 한번 보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드리는 순간 창옆을 보았더니 제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어둡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 그곳은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고 주변으로는 무덤들이 있는 무덤촌이었습니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무덤들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던 터라 버릇없이 기사님께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서울택시가 김포로 들어오면 인차로 나가야 하니 5,000원씩을 더 달라고 부당이익을 챙겼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달라고 할 수가 없어 택시기사분이 택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지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가는 목적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 세우시냐고 물었습니다. 택시기사님께 김포까지 오셨으니 택시비를 더 드린다고 목적지로 다시 가자 했더니 기사님은 제게 화를 내며 지금 돈 몇천 원 때문에 내 나이에 자네에게 장난치는 거 같냐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같이 탄 아가씨가 여기라고 했고 아가씨는 진작에 내렸으니 택시비 내고 빨리 내리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 여기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곳으로 가자고 했고 저희 집 앞에 와서 돈을 드리고 택시기사님에게 아까 분명히 저 혼자 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도 황당해 하셨습니다. 전 택시기사 아저씨가 지역요금 받아내려고 잔머리 구인 거라 굳게 믿었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파견지로 되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파견 근무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과 밤새도록 폭주를 하였고 이번엔 제 자가용이 있었기에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님께 목적지를 이야기하니 어디쯤인 줄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셔서 내비게이션에 저의 집 주소를 찍어드리고 역시나 보조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잤을까? 기사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러시나 하고 눈을 떴는데 시발 전에 택시기사가 날 깨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했던 아가씨가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내비도 찍어드렸는데 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리 아저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니 같이 탄 아가씨가 잠깐 세워달라고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저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 택시나 대리를 불러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려서 들어오곤 합니다. 똑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해서 겪은 일은 우연의 일치이겠죠.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노트. 요즘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친한 사이를 지켜오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중에 차를 운전하다가 터부길에서 핸들을 제대로 꺾지 못해 벽에 부딪혀 즉사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몹시 슬퍼하며 A의 가족을 도와 A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49제가 끝나갈 무렵 A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아갔더니 A의 방을 정리하다 이런 걸 발견했단다. 라며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다. 봉투의 표지에는 X에게라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풀로 잘 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A의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백인샵에서 팔 법한 노트가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들춰보았지만 안에 써져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 페이지를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거의 한복판까지 넘겼을 무렵 글이 한 줄 써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X도 죽어주기를.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럽게 볼펜으로 꼭꼭 눌러 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내 얼굴에서는 빗기가 가셨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그 노트를 공양해달라고 부탁할까 싶었지만 어느 절에 가야 할지도 몰랐고 그 이전에 이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찢어서 소금을 뿌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A는 고등학교 때부터 종종 계속 함께 있고 싶어라던가 X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왠지 화가 나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농담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딱히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었는데 물론 별뜻 없이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게다가 그날 A가 혼자 운전해서 어디에 갈 생각이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노트의 질을 봐서 그 노트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A의 무덤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현장 사진. 경찰관인 사춘영에게 들은 이야기다. 사춘영은 직업상 현장 사진을 산더미 같이 찍곤 한다. 그런데 그중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 찍힌다는 것이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자면 연속으로 찍은 사진들 중 한 장만 죽은 사람이 자신의 사체를 보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고 한다. 옷이나 머리 모양마저 완전히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거기다 다른 사진에는 그 죽은 사람의 시체 주변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방화살인 현장의 사진 이야기다. 현장 사진 중 구경꾼들을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한 명이 화재 현장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사건이 정리된 후에야 알아차린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 당시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 범죄자가 있던 것은 아닐까 싶었지만 수사에 그닥 도움되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시체를 운구한 뒤 현장을 찍은 연속 사진 중 한 장에만 이상한 것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자살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다. 구두도 신지 않은 모습이어서 이전에 그곳에서 자살한 사람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들은 것은 사체가 유기되어 있던 현장의 이야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연병장으로 쓰이던 황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기 현장을 찍은 사진에는 먼 곳의 나무 그늘 아래 총검수를 연습하는 일본군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은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범인에게 사건을 재현시키고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사진 한 장에만 범인의 얼굴에 이상한 틈이 생기고 그 안에 해골이 보이는 사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범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폐렴으로 옥사했다는 것이다. 사춘영은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은 이미 익숙해졌노라고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깜짝 놀라서 상사에게 보고하곤 했지만 상사도 웃으며 내버려 두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나도 못 본 채 하고 있네. 어차피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사진들이잖나. 라고 이야기하며 다섯 번째 이야기, 양산.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나는 건물 내부 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장과 그리고 동료 2명이 전부여서 모두 꽤 친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없어서 한가한 날이면 자주 스키를 타러 가곤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나고야의 교외에 있어서 19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스키장까지 금방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주 갔었죠. 밤 12시쯤에 출발하면 언제나 새벽 3, 4시경에는 도착하기 때문에 한숨 자고 나서 스키를 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12시쯤 회사에 모여 19번 국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반쯤 갔을 무렵에는 도로가 좁아져서 오가는 차들도 트럭이나 우리처럼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차는 사장이 운전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동료 K와 Y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잔뜩 신이 나서 아이들처럼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사장이 뒷길이라도 좀 찾아볼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뒷길을 찾는다던가 미스테리 스팟에 가는 걸 제법 좋아했기 때문에 대찬성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19번 국도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산길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사장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지 이상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평소대로 가던 길로 갔다면 그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산길로 들어서서 잠시 달리고 있자니 또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다른 길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5분쯤 갔을까요? 그곳은 별다를 것이 없는 보통 시골길이었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었지만 양옆은 쭉 논투성이었고 어두운 길거리가 보이는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모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슬슬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거리에 흰 원피스를 입고 양산을 쓴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양산을 이라고 생각한 나는 나도 모르게 차의 시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계는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는 시속 5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인데다 밤이라 졸려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한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5분 정도 그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먼 길거리에 흰 원피스를 입고 양산을 쓴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짧은 머리를 한 채 창백한 얼굴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거리였기 때문에 마치 여자가 혼자 둥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워진 나는 운전하고 있는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장 역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봤냐? 네. 사실 난 아까도 봤어. 저도 그랬어요. 위험한데. 진짜 무섭네요. 뒤를 돌아보면 동료 2명도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던 길을 되돌아갈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나아갈지 고민했지만 그냥 앞으로 조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자 1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길거리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핸들에 달라붙듯 밀착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퉁이를 돌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와 거리 사이에 그리고 다음 길거리에도 자세히 보면 모두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무수히 도로 옆에 줄지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는 조수석에 몸을 딱 붙여 고개를 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숙인 고개 및 내가 발과 발 사이에 검은 머리를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짰다. 나는 너무 무서워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들은 정신을 잃고 있었고 차는 그대로 논두렁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자 4명이었기 때문에 차를 꺼낼 수는 있었지만 그날은 스키고 뭐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K가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K에게 가보니 짐 위에 흰 양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그런 양산을 가져온 적이 없었고 사장의 소지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수용소. 유치원 시절 이케부쿠로에 있는 선샤인 빌딩에 부모님과 친척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위쪽 층에는 수족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족관에 가고 싶어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수족관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낡고 어두운 데다 지독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어렸을 때인데도 아직도 그때 느꼈던 현기증과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할 정도였습니다. 순간 단숨에 주변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말이 없어지고 무엇인가를 견디는 것 같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손을 끌려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무리 나아가도 수족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된 기둥과 대들보로 둘러싸인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더해서 담갈색의 반투명하고 얇은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흔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공중에도 있었고 밑바닥에도 있어서 모든 곳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차서 산소 부족같이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 손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쪽으로 나아갈수록 반투명한 그림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독한 냄새와 괴로움으로 입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선샤인 빌딩 수족관에서 내가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수족관까지 데려갔는데 바로 앞에서 내가 쓰러져서 깜짝 놀라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 자란 후에 선샤인 빌딩의 유래를 듣고서야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 선샤인 빌딩이 있던 곳은 스가모 프리즌이라는 전범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샤인이라는 밝은 이름의 빌딩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그림자들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사람들의 원한서린 넋이었던 걸까요? 7번째 이야기. 아버지는 사죄하고 싶으신 걸까? 지난달 아버지가 자살하셨다. 이유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모르던 것이었다. 바로 엄청난 금액의 빚이다. 하지만 우리 집은 빚을 지고 살 만큼 가난하지 않다. 그 빚은 왜, 어째서 누구를 위해서 빌린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호인이었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고액의 빚을 떠맡았다는 것뿐. 그 사람에게 위협이라도 당한 것일까?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택하신 것일까?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셨을까? 나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뿐이었다.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껴안고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게 남은 가족이라곤 누나와 친조 부모님 뿐이다. 조부모님은 쇼크를 받으신 탓인지 그 전까지는 멀쩡하셨는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누나는 계속 울기만 한다. 나 역시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저 우두커니 정신을 놓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 어째서예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을 안 후 가족이나 친척 앞에서도 억지로 밝게 행동해왔다. 하지만 그런 나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는 저렇게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 화장하기 한참 전부터 아버지 영정 곁에는 꽃이나 곡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많은 숫자로 부하 아버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사랑받고 있었는지가 전해진다.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 친구나 직장 동료, 근처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생각을 담아 아버지에게 남긴 물건들이다. 그러나 다음날 영정 곁의 물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우선 모든 꽃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꽃 자체는 시들지 않았지만 줄기 방향이 일정하게 구부러지고 모두 고개를 숙여버린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꽃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고 꽃잎도 여기저기 날아가 있었다. 다쳐놓은 과일도 어느새 모두 물러 있었다. 양주는 잠시 눈을 돌리면 금세 꺼져버리고 향은 불을 붙이자마자 꺼져버린다. 아버지의 영정도 제대로 세워놨건만 금세 쓰러져 버린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사죄하고 싶으신 걸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 진실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